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 이제 제목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개인 맞춤 면역 영양제. 아마도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있고 면역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또 개인 맞춤이 있는데 뭘 강조할까 하다가 아마도 이 전체 섹션이 개인 맞춤이어서 맞춤 쪽으로 강조하기로 고민했습니다. 소속을 어디로 할까? 제가 이제 흔히 요즘 주 캐릭터가 있고 부 캐릭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 캐릭터인 의사에 맞춰서 강남 메이저 병원이고 부 캐릭터가 이원 다이그노믹스 소속으로 있거나 또 많습니다. 요즘 책도 많이 쓰고 있고 유튜버도 저는 유튜버라고 많이 소개하는데 주캐나 부캐나 제가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 키워드. 하나는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예방이고요. 하나는 퍼스널라이저라고 하는 맞춤이기 때문에 진료실 안에서든 또는 진료실 밖에서든 제가 마주치든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든 이 인류가 거창하게는 인류가 그리고 작게는 제 환자가 질병을 예방하고 또 맞춤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대에 기여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늘 톡 중에 이제 앞에는 근거 중심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 이건 제 책 이름인데요. 최근에 낸 책인데요. 앞서 한성님 선생님이 하셨던 내용과 좀 겹쳐서 제가 화두를 에비던스 베이스 누트리션 중심으로 잠깐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EBM 또는 에비던스 베이스 누트리션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레퍼런스와 동시에 또 고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널라이즈한 누트리션이라는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극이고요. 어떻게 보면 보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철학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3, 4, 5번은요. 실제 아마 오늘 강사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아마 메디컬 닥터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진료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진료의 현장에서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이 어디까지 와 있나,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얼 월드에서 물론 모든 의사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기능 이야기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많은 데이터를 썼던, 특별히 저는 전 병원이 차움이라는 곳이었고요. 지금도 강남 대치동에 있는 헬스 에이징 센터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경험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게 AI 같아요. 이런 데이터 저런 데이터가 때로는 틀리기도 하는데 틀린 데이터마저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또 다양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데이터 코호트를 만들 것인가의 제안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개인 맞춤 면역 시타, 우리가 앞쪽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부끄럽지만 제 최근에 8월 달에 낸 책입니다. 얼른 내야지 하면서 한 3개월 동안 집중했는데요. 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너무나 많은 이 소위 말해서 로우 마켓 시장에서는 막 그 홍삼이 막 팔리기도 하고 비타민 B가 막 정말 전에 없던 매출을 일으키고 막 직구를 통해서 엘더베리 같은 것도 구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면역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정말 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130개 정도 임상 시험 논문들을 쭉 리뷰해서 어떤 제목은 좀 트렌디하지만 내용은 좀 임상 시험 보고서 같은 내용으로 최근에 출판한 내용입니다. 기능성 식품, 흔히 말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 저희는 그냥 서플리먼트 보충제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건강기능식품,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정도 수준의 영양소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생리를 막 활성을 시켜요. 그래서 바이오 액티브한 그런 서플리먼트도 사실은 이게 약인지 영양제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뭔가 영양제를 먹고서 어떤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아가서는 치매를 좀 리스크를 감소하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을 낮추거나, 물론 여기는 질병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인지기능이라든지 또는 혈행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서 뭔가 질병은 정말 좀 이렇게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딱히 이제 건식으로 등록됐을 때는 그 질병 얘기는 못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굉장히 가까운 수준의 에비던스가 쌓였을 때 식약처에서 허가해주는 저런 파트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양제들이 단순히 이거 먹지 않으면 결핍일 거야, 이런 어떤 최소 리퀘어먼트를 서플리먼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더 나아가서 질병을 예방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저는 임상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에비던스 베이스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기전을 가지고 정말 화려한 메커니즘을 가져서 특히 막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기발한 메커니즘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루하고도 기나긴 에비던스, 증거를 쌓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려면은
최소한 근거 중심의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당연히 아시겠지만 인비트로에서 인비보도 렛이나 마우스 같은 약간의 낮은 수준의 동물에서 결국은 침팬지나 더 나아가는 동물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클리니컬 데이터, 즉 임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흔히 임상 데이터 중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데이터,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많은 임상 데이터는요 대부분이 케이스 컨트롤 또는 크로스 섹션 데이터, 어떤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들이 좀 더 많았다, 이런 어떤 통계에 의해서 크로스 섹션하게 하는 부분이지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정확히 말씀 못하는 그런 크로스 섹션 데이터라고 하는 환자 대조군 연구가 가장 쉬운 어떤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양제, 영양소, 어떤 음식이 어떤 기능을 가졌다, 나아가서 질병을 예방했다 또는 치료했다라는 그런 임상적인 부분을 권고하려면 그것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코호트, 최소한 후향적인 코호트를 모아서 롱지튜디널하게 데이터를 조금 수직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죠. 그래서 코호트 연구가 중요하고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RCT라고 하는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세팅해서 플라시보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플라시보에 비해서 내가 주려고 하는 서플리먼트가 효과가 있는지를 오랜 시간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임상 연구, 또 가장 궁극적인 임상 연구를 RCT라고 하죠.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왕이면 더블 블라인드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근데 이런 RCT가 각각 다른 데이터, 다른 결과값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적인 시스테믹 메타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대여섯 개의 RCT 또는 수십 개의 RCT가 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통계적 근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이제 옳다 나쁘다 이런 과정을 거치죠. 제 책을 쭉 보시면 앞장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에요. A, B, C, D, E까지 있고 그다음에 셀레늄과 아연,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쭉 리뷰를 했어요. 리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검색해서 제가 통계적으로 이해하니까 보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비타민 C가 옳다 나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19년도에 자마에 실린 가장 대표적인 의학지에 실렸던 저 데이터가 굉장히 잘 세팅되어 있는 임상 시험에서, 물론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그건 지금 쉽지 않으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장 유사했던 호흡기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비타민 C 고농도, 여기서 말하는 고농도는 메가도스라 그래서 적어도 한 1000mg, 1g, 여기서는 한 10g을 썼습니다. 그래서 10g 정도를 투여했을 때 바이러스를 기간을 단축시키는지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봤더니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해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한성님 선생님께서 9개의 RCT를 메타 분석했더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별 4개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영양소에 따라서 별 4개 또는 별 2개, 별 2개는 RCT까지는 없고 소수 임상 논문들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좀 소비자들이 어떤 비타민들이 적어도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기전이 앞서도 말씀했던 선천성인지 또는 후양적 적응성인지 이런 부분도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타민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 몇 g까지 먹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작용들은 또 뭐 있는지. 왜냐하면 뉴트리션이 한 바이러스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들, 뭐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나 혈당 같은 것도 일부 도움되는지를 각각의 원소마다, 비타민 D도 그랬고요. 아연 같은 경우도 메타 분석이 생각보다는 잘 적혀 있는데 거기에 주의점 같은 것을 해서 쉽게 썼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허브입니다. 허브. 사실은 이걸 준비하게 된 게 저도 잘 모르는 허브들이 계속 저한테 문의가 와서 에키나시아 아니냐고 해서 검색해봤더니 생각보다 탄탄한 논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엘더베리 같은 거, 또 아스트라잔틴, 프로폴리스, 홍삼, 또는 이제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 또는 양파에 풍부한 퀘세틴, 커큐민 또는 호르몬, 요즘 호르몬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덱사메타손이 람데시비르와 같이 투여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도대체 덱사메타손이 왜 했을 때 부신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이렇게 각 영양소 또는 허브마다 같은 수준으로 연구 수준까지 정리했고 대표적인 상품은 뭐가 있고 먹었을 때 부작용과 주의점은 뭔지 아주 이렇게 그냥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24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해서 25개의 영양소나 허브를 쭉 정리를 했는데 저조차도 끝나고 나서 그럼 뭐 먹어야 됩니까? 했을 때 별 4개짜리 먹으라고 말하기가 좀
저도 선뜻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권고는 흔히 말하는 평균적인 권고죠. 물론 평균적인 권고 되게 중요하죠. 임상 현장에서도 에비던스 베이스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요. 에비던스 베이스 없이 진료하는 것을 어떤 수준 레벨에서는 하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에비던스 베이스만 고집하는 경우를 수준 레벨에서 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보는 환자 한 명, 또 내가 보는 고객 한 명은 그 중에 한 편차, 어떤 사람은 물론 대부분은 중간에 몰려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가 편차 중에 끝의 편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에비던스 베이스만 고집하는, 앞서 이민석 대표님께서도 많은, 그러면 커피를 먹으란 말인가, 비타민 D도 그렇다는데 어떤 거는 그 많은 에비던스, 그 평균적인 어떤 보수적인 통계 기법을 뚫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의미 없다는 거 정말 의미가 없는가 했을 때 사람의 개별차를 무시하고 난 데이터를 얼만큼 수용할 것인가, 그것을 얼만큼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진료 레벨에서 고수준에서는 퍼스널라이즈에 접근하고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퍼스널라이즈하게.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퍼스널라이즈를 그럼 경험으로 얘기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마커에 기반하여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에비던스 베이스 뉴트리션, 저도 텁스에 있을 때 늘 강조했지만 제가 있었던 텁스는 주로 유전체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에비던스 베이스 뉴트리션, 근데 이제는 점점 개인 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화두화되는 시대고요. 빅데이터 연구는 과거에는요, 어떤 비타민 D나 어떤 비타민 어떤 덴마크 코호트 연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코호트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는요, 한 사람에게 나오는 모든 데이터라고 하는 관점에서 빅데이터 연구, 스몰셋이어도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참조해서 데이터끼리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보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제가 새로운 빅데이터 과제라는 것을 보시고, 빅데이터 화두, 특별히 AI가 가야 될 길을 이런 퍼슨 중심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EBM과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에 대한 소고이고요. 3, 4, 5번이 그러면 이제 아마 이거는 모든 병원, 모든 의원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익숙한 의사들을 저희가 특히 뉴트리션과 또 프리벤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는데, 기능 이야기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정밀의학은 앞서 두 강의가 그런 게놈과 마이크로바이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냥 한두 슬라이드로 진료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기능 이야기만 낯서실 거예요. 보통은 병원에 가면은 과가 다 있죠. 어떤 내가 아픈 부분에 따라서 과를 나누기도 하고요, 연령대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병이라는 개념으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기능 또는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환자를 보고 싶어하는 그룹들이에요. 기능의학은 앞서 우리 이수진 이사님께서 5R을 얘기하셨죠. 같은 개념입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독소 빨리 제거하고 중금속 빨리 빼내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또는 금연도 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좋은 것을 집어넣자는 얘기예요. 좋은 음식도 있을 수 있고 안 하던 운동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이 인체의 복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페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무조건 아프다고 약만 줄 것이 아니라 리페어 시스템을 활용하자, 그런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밸런스, 리밸런스라는 개념이어서 여러 가지 생리적 균형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능의학 철학 중에 아마 여기서 누트리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누트리션을 통해서 바라보는 어떤 철학과 비슷할 거예요. 인디비주얼리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환자, 질병이 아니라 호소하는 환자 중심으로 하자. 되게 중요한 얘기겠죠. 질병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체내, 체외의 역동적인 어떤 웹 같은 그런 생리적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질병, 환자를 어떻게 뼈만 볼 수 있냐, 어떻게 환자를 장만 볼 수 있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리저버라고 하는 리페어 시스템을 활용하자는 개념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것은 사이언스 베이스다.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생화학적 개념과 생리적 개념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지 대체의학과는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강남구, 예전에 미지메디 병원이라고 불렸던 곳이고요. 지금 이름을 바꿔서 대치동에 있는 병원인데, 제가 보는 클리닉들을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만성피로,
그다음에 스트레스 완화, 잠 못 자는 사람들, 우울과 불면이 있는 사람들, 맞춤 다이어트 관심 많죠. 유전자 기반의 정밀의학 클리닉. 저희 대치동에 오늘 수능인데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 고3들, 고2들인데 수험생, 스마트 브레인, 그다음에 장 건강,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또는 5R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개념 속에 있었던 내용들을 진료 현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실제 주된 처방은 약이 아니고 또는 어떤 수술 같은 치료가 아니라 영양제 처방하고 있고요. 또는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잠자는 것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우울증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하는 의사들이고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병원의 팜플렛 뒤에 보시면은 많은 검사들을 해요. 일종의 호르몬 검사를 많은 호르몬을 하는데 부신 호르몬이라는 거 좀 낯서실 거예요. 부신 호르몬을 위시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그다음에 수변 유기산 검사 아마 좀 낯서시겠죠.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 수변도 보라 그러고 머리카락도 뽑으라 그러고 대변도 벗으려고 해요. 자율신경이라는 검사가 있고요. 또 푸드 항체 검사에서 나의 음식을 IgG 항체 검사를 해서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골라주기도 하고 면역 지표 중에 하나인 NK 수치를 암 환자 대상으로 또는 암에 준한 환자 대상으로 보기도 해요. 활성산소 항산화 능력도 실제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페이퍼에만 있고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그런 없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봅니다. 동시에 지놈과 마이크로바이옴과 텔로미어 같은 검사도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유기산 검사, 유기산 검사 낯설실 거예요. 올가닉 애시드 뭐죠? 할 텐데 우리가 흔히 토탈오믹스 할 때 한 파트가 메타볼로믹스죠. 그래서 실제 메타볼로믹스가 어떻게 상품화되어 있고 상품 이전에 어떤 원리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자율신경 검사 중심으로는 말씀드릴 텐데 나머지 모든 검사는 바이오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의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약한 부분들이 바이오 피직스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생화학적 관점도 있지만 인간의 몸은 동시에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리학적, 그중에서 양자 물리학적 관점도 있다는 것들이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 첫 번째가 이제 메타볼로믹스인데요. TCA 사이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ATP를 만드는데 글루코스 또 리피드, 프로테인의 대사를 가지고 아세틸 코일 거쳐 가지고 ATP를 23개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많은 대사 관계가 있죠. 근데 그거 말고도요. 많은 대사가 있습니다. TCA 사이클 말고도 폴렉 사이클 있고 메틸레이션 사이클 있고 유리아 사이클 있고 크랩 사이클 같은 거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대사의 핵심이 뭐죠? 대사의 핵심은 엔자임이죠. 각 대사를 다음 단계로 넘기는 효소가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MTHFR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콤2 대사 같은 것도 중요하죠. 엔자임을 물론 여기는 제가 뺐지만 엔자임의 사람마다 인디비주얼리티는 SMP 폴리모피즘, 즉 유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에이징도 그 엔자임을 기능을 잃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럼 엔자임을 부스터 시키는 것은 뭐가 있을까? 하나가 코팩터고 하나가 코엔자임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네랄, 즉 코엔자임 또는 아미노산 또는 코팩터, 바이타민을 말한 건데 또 반대로 그 엔자임, 그 대사를 방해시키는 것을 독소라고 하겠죠. 그래서 각 모든 이 대사에는 독소도 있을 수 있고 부스터시키는 각각의 정해진 비타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과 기타 여러 가지 코팩터들이 있다는 것들입니다. Functional Indicator of Nutrition Deficiency. 더 이상 이는 피검 사례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보지 못하지만 A에서 B로 넘어가는 대사에 엔자임 Y이 쓰이고 B에서 C로 넘어가서 최종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는데 문제는 엔자임에서 어떤 엔자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 MTHFR 변이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지 않아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한다든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서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accumulation 쌓이죠. 쌓이다 보면은 배출시켜야 되는데 95%가 소변 5%가 혈중을 통해서 땀으로 배설되죠. 그래서 95%에 해당되는 소변을 모아서 이러한 대사물을 측정해서 다음 넘어가지 않았구나라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넘길 때 필요한 코팩터 또는 코엔자임이 무엇일까 즉 어떤 맞춤 영향을 할 것인가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원 재단 거 또는 녹십자 이런 데서 소변 대사물을 통해서 마치 게놈 상품처럼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품처럼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올가닉 애시드로 소변을 통해서 대사들을 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뿐만 아닙니다.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산화스 스트레스,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간의 해독, 또 장내 세균에 관련된 대사물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 생성에서도 앞서 TCA 사이클의 주요 대사물인 락테이트, 사이트레이트, 시스아코네이트, 아코네이트, HMG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해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를 권고합니다. 40대 여자 환자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피곤함과 불안감을 주된 증상. 이분은 공황장애를 경험했던 분이고 브레인 폭이 뭔지 아시나요? 머리가 맑지 않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맑지 않다고 표현하는 분 굉장히 많고 업무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혼과 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면서 총체적으로 힘들어했던 분인데 소변 유기산 검사를 했더니 빨간불이 곳곳에 들어와요. 에너지 대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언밸런스가 되어 있고 해독과 장내 세균이라고 하는 지표들이 증가돼요. 지방산 대사를 하나 예를 들게요. 이분 같은 경우 아디페이트와 서브아레이트라는 낯선 대사물이 증가됩니다. 아디페이트와 서브아레이트는요, 패티애시드가 우리 미토콘드리아로 넘어가면서 카르니틴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데 카르니틴이 몸속에서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 이 서브에레이트와 아디페이트라고 하는 대사물이 증가돼서 검사에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검사가 증가되면은 우리가 거꾸로 카르니틴,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왜 피검사에서 카르니틴을 보면 되지? 피검사는요 보상 기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정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호모시스틴을 측정합니까? 아니면 폴릭 애시드를 측정합니까? 폴릭 애시드의 디피션시를 보기 위해서 대사물인 호모시스트 측정하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는 TCA 사이클에 각각의 대사물들이 있고 대사물을 스무스하게 도와주는 코팩터 코엔자임으로서 때로는 마그네슘, 때로는 알기닌, 때로는 코엔자임 Q10, 때로는 바이타민 B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데이터 보면은 거의 모든 대사물들이 증가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해당되는 카르니틴, 알기닌, 코엔자임 Q10, 바이타민 B. 그래서 이런 검사의 주목적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남들에게 좋은 거 말고요. 논문이 많은 거 말고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먹는데 그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당신의 대사물이 어떠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메타볼로믹스예요. 늘 우리 연구에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이 영양제를 왜 찾죠? 바이타민을 왜 찾고 뭔가 건강기능식품 홍삼을 왜 찾습니까? 피곤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까지 와 있는 분들은 덜 피곤하실 텐데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피곤해할 때 그 피곤의 기전이 무엇이지? 단순히 정신 피곤일까? 아니에요. 실제 피곤하면요. 실제 스트레스 받으면 아침에 못 일어나고요. 입에 불을 트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부분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은 간 수치 보고 갑상선 기능 보고 비타민 D 정도 좀 체크하는데 그게 주가 아니고 진짜 피로의 주된 원인을 저희는 기능의학 의사들은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부신 그러면 다들 몰라 해요. 의사들조차도 이 부신 어디지 했을 때 부신을 영어로 그대로 하면 신을 레날 부가 AD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한테도 부신 그러면 몰라 하다가 아드레날린이 떨어졌다고요 하면은 그치 뭔가 느낌이 오죠.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라는 표현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얘기고 떨어졌을 때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신장 위에 있다고 해서 부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호르몬들 그중에서 코티졸과 DHA가 나오는데 DHA가 떨어지면서 코티졸은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초기에 발생하다가 나중에 둘 다 떨어지면서 탈진까지 오게 됩니다. 보통 부신 피로를 측정할 때는 이 코티졸과 DHEA의 정상치 혈중 레벨이거나 근데 사실은 골드 스탠다드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하는 서카디안 리듬 하루의 일중 호르몬의 변화를 측정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힘이 없어요. 근데 잘 때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침에 힘이 나고 잘 때는 정말 쥐죽은 듯이 자야 되는데 그 부신이 역전되어 있어 호르몬이 역전이 되어 있어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 부산하게 올라가서 머리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는 생각을 가지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다가 아침에 떨어지면서 아침부터 힘이 없는 그런 것들을 증상을 가지고 와요. 이러한 혈액 검사 또는 타액 검사가 골드 스탠다드 호르몬 검사인데
호르몬 검사가 아니라 바이오 피직스를 가지고 자율신경 검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HRB라고 하는 것은 이미 스트레스 검사라는 걸로 굉장히 알려져 있고요. 논문만 8,000개가 되고 있는 인정 비급여, 즉 어떤 탄탄한 식약처의 어떤 보호하에 가는 검사인데요. 흔히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자율신경 검사이기 때문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평가하는 도구지만 여기에 있는 이 지표가 흔히 말하는 주파수의 총량 지표인데 이런 겁니다. 이 검사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과 발의 파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맥파, 펄스의 프리퀀시 차이를 보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정의하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파동이 약한지를 보는 거예요. 맥을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맥의 파동, 맥의 알이 떨어졌다 해서 이런 사람들 부신기능 저하를 흔히 말해서 맥알이 없다. 뭐죠? 맥알이가 없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한방 가면 당연히 이걸 통해서 하지만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이 자율신경 데이터와 앞서 말했던 부신 호르몬이 일치하느냐? 저는 경험적으로 일치했거든요. 맨날 검사를 해보면 양쪽 검사하면 다 떨어져 있거나 다 같이 증가해서 한번 논문을 내봤던 그런 케이스고요. 일치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이 자율신경, 이 부신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됐다가 감소가 되는 방식으로 탈진되는 방식으로 떨어지는데 자율신경 데이터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율신경에서 어떤 지표들이 계속 346, 211, 146, 123, 95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진행되고 만성피로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자율신경의 그 파동 지표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적인 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충분히 높았던 사람이에요. 7.94, 305면 굉장히 코티졸과 DH가 증가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율신경도 정상치보다 상회하고 있는 건장한 사람이고 교감신경이 우세가 하면서 동기부여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같은 사람이 1년 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2.67, 139 전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고요. 자율신경 지표가 1378에서 184, 10분의 1로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었을까? 같은 사람인데 뒤에 경우는 이온 중, 미중, 이온 수송 중이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는 사람들 피곤하고 면역 떨어진다는 경험을 하실 텐데 호르몬 데이터와 자율신경 데이터로 보여주는 경우 반대로 에너지 떨어져 있는 사람 코티졸과 DHA가 완전 바닥이었던 사람들이 치료를 통해서 뭘 먹이면 좋아진다고 주관적인 거 말고 실제 데이터가 좋아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검사를 많이 하는데 자율신경 데이터가 확 좋아지고 또 코티졸 DHA 수치가 좋아요. 심지어는 한 달 만에 자율신경 데이터가 이렇게 바닥이었던 사람이 한 달 사이에 좋아집니다. 이 지표 중에 피로도가 매우 나쁨 정상으로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임상 현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좀 비용 지출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신이 어떤 음식이 좋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마커로 모니터하고 스크린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부신 기능은 낯설지만 인삼, 홍삼 또는 홍경천, 마그네슘 또는 부신 강화제, DHA 호르몬 이런 흔히 말하는 강장제 각 지역 토산마다 그런 뿌리로부터 얻는 그런 마 종류 또는 각 지역마다 있는 그런 강장제들이 대부분이 부신 기능 강화제고 주사에서도 흔히 말하는 감초 주사 같은 것들도 부신 기능 강화제예요. 물론 당연히 식단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좋은 콜레스테롤, 특별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주된 방식이에요. 홍삼 좋은 거 다 아실 텐데 홍삼을 가지고도 사람이 사실은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제가 고려인삼학회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아직 미발표 자료이지만 과연 홍삼이 모든 사람한테 좋을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면역뿐만 아니라 텔로미어까지 좋아질 것인지를 가설을 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감신경 우세한테는 홍삼은 줘봤자 큰 도움이 안 되고요. 부교감신경 저하 또는 부신기능 저하 환자한테 홍삼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고 제가 나름 로직을 만들어서 자율신경이 증가되어 있을 때, 감소되어 있을 때, 교감신경, 부교감실 때는 같은 영양제도 이완시키는 영양제가 있고요. 또 부교감신경이 떨어져서 부교감신경만 증가되고 교감신경이 떨어질 때는 동화시키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정밀약 데이터는 저희는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고 가장 많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병원이고 또 1000렙의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가장 많은 경험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중심의 누트리션 데이터도 있고요. 또 특별히 1000렙 같은 경우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제작해가지고 PBO 세트로 저희가 줬을 때 때로는 헬스케어 하시는 분들 아마 제 경험 들으시면 재밌어 하실 거예요. 뭐죠?
값싼 경쟁만 하는 시장이 있는 반면 어떤 데는 스토리텔링만 잘 되면 얼마든지 비용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두 페이지로 마무리하겠는데요. 근데요, 이런 기능의학 데이터를 다루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멤버 데이터를 쭉 보면서 연관성 분석도 해보고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나는데, 결국은 코호트가 중요합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AI이고, 그러면은 이 많은 검사를 다 해야 되느냐 반문이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호르몬 검사를 가능한 자율신경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 이제는 증상만 들으면 굳이 저거 검사 안 해도 알 수 있는 뭔가의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근데 경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특별히 코호트가 중요한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EDGC와 함께 만 명, 작은 병원이지만 10,000명 게놈을 지금 2년 사이에 모으고 있고, 현재 한 3분의 2 정도, 1 정도 지금 모은 상태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가 1,000명이나 모으고 있는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상 증상을 붙여가지고 또 검진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구축 중에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대한기능의학회 중심으로, 여기는 이제 아주대학교 병원, 분당차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메이저 병원 같은 주요 이제 얼마 안 되는 그 기능의학 대학 교수님 중심으로 코호트를 좀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여기에는 설문 중심, 아마 언젠가는 설문만 가지고도 저런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푸드 항체 검사, 소변 유기산 검사, 유전체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붙여보고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붙여서, 숫자는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다 해보자. 어쩌면 국내 최초로 이런 정밀의료 기반으로 기능의학 대상으로, 또는 누트리션이 이슈가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잘 한번 정리해보자. 저희 학회에서는 논문 쓸 사람도 있고요, 데이터 코호트 만들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펀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과제를 일으키든지, 근데 굳이 과제 일으키지 않더라도요, 기업들이 함께 그 검체를 같이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는 충분히 에비던스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밀의학 중심의 항노화 클리닉, 저희 병원의 모토이고요. 단순히 엔티에이징이 아니라, 단순히 남들 좋은 거 먹이는 것이 아니라 프리시전 메디슨, 즉 정밀의학 기반으로 클리닉을 하려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